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담당하는 조일환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그 행정법 총론 부분이죠. 그래서 더 통론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맨 먼저 이제 우리 행정법이죠. 예, 행정에 관한 법이죠. 행정이 조직, 작용 및 그 구제에 관한 공법인 국내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인 이 행정의 관념, 의의가 2013년, 14년도까지는 많이 나오다가 한참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올해 이제 출제되었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직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이제 시험 나올 것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은 인터넷 강의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니까 이 행정법의 연구 대상인 이 행정에 있어서 자, 행정의 의 개념이죠. 요게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출제 빈도수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올해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출제된 것은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의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형식적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의 개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의 개념, 요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이 행정 개념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자, 입법과 이 사법을 대비해서 보면 보다 그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이 행정도 이 입법과 사법에 대비해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겠죠. 자, 사실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은 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이 행정입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이 행정의 개념이 바로 우리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게 주요 관심사예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입법 행정사법,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 행정사법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이해를 갖다가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사법은 국가기관의 권한이죠. 국가기관의 권한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 행정사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사법은 국가 작용. 이 작용이란 것은 그 활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인 공익실현을 위해서 활동,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이 성질이란 것은 이제 법적 성질, 실질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행위 내용, 실질, 본질, 바탕, 성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작용이 성질에 따라서 입법 행정사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나올 것만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책에 다 나왔으니까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사법은요 국가기관의 권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구분하는 건데 입법은 자 우리 국회가 행하는 국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국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 국회가 행하는 모든 작용 활동이 전부 다 입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정부죠. 정부 행정부죠. 정부가 행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 정부의 권한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이 활동은 전부 다 행정이다. 사법도요. 자, 우리 사법은 법원이 하죠.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법원이 하는 모든 모든 작용은 모든 활동은 몽땅 사법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사법. 자, 입법이라는 것은 국가 작용이 성질, 내용,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입법하면 이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행위 내용, 활동 내용이 법 제정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은 뭐예요? 법 집행 작용을 말해요. 우리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죠? 그럼 작용을 말해요. 사법은 자, 우리 행정기관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뭐 법 집행, 법 적용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 적용 집행이 근거법인 법률이라든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에 위반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권익이 침해되죠.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걸 갖다가 뭐 그저 법원에 뭐를 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시키죠.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이 하는 건데, 그죠? 자, 이것은 바로 행정기관이 법 집행작용이 이법이냐 적법이냐라는 법 판단 선언 작용을 말해요. 이렇게 이제 작용,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좀 봐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테마를 됐고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이제 시험 나올 거 부분만 하고 나머지 책은 제가 스크랩하면서 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이 직원 임명이 있어요. 임명 이렇게 했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법규 명령 제정이 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책이 다 나와 있고 그 예를 갖다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우리 형식적 의미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죠?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이 입법에 해당되죠. 요게 해당되니까 입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야 이거? 실질. 국회 사무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 직원을 뽑습니까? 친인척 뽑고래요? 문제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공무원이 인원수가 충족되지 못하면 정원수가 충족되지 못하면 국회 공무원법, 그렇죠. 국회법과 국회 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어디에 해당되죠? 실질적 의미에서 국회 공무원법, 국회법을 집행하는 적용이죠. 그래서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아직 처음 시작하니까 법규 명령 제정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법규 명령은 행정 입법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 입법이니까 형식적 의미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형식적으로 정부, 행정부, 행정기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됩니다. 이렇게. 실질은요? 실질, 내용이 뭐예요? 요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 사법 보면 입법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짝짓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찾기. 요게 이제 전형적인 2013년까지 나왔고 한참 안 나오다 지금 나와요. 이렇게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나올 건 먼저 중요한 거 해놓고 나머지는 저 부분은 싹 스크랩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나오는 거 첫 번째 이거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장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차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교재가 있는데 제1장 행정하고 첫 번째 목차가 뭐죠?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목차 나오고죠. 행정관념의 성립 나오고 요 내용이 쭉 있는데 볼 필요 없고 바로 행정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제가 앞에 첫 번째 목차 양가로 이제 1번인데 행정의 관념 성립 요거에 있어서 권력 분립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행정관념은 이 행정이라는 관념은 요 관념은 근대 국가가 성립해서 상권 분립이 되고 나서
입법권에 의한 입법, 행정권이 행정, 사법권이 사법, 성권 분립에서 바로 입법과 사법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거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행정법을 갖다 보다 이제 풍부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쭉 보시고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목차가 뭐 나와요? 행정의 의 나오죠? 행정의 의를 제가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보면 쭉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책은 이렇게 병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면으로 돼 있지만 시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일단 쭉 내용 봐서 첫 번째 형식 의미 행정 나오고 두 번째 실질적 의미 행정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양가로 2번에 그 개념에 관한 학설이 나오죠. 개념의 학설 봐보세요.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혹시 시험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나왔으니까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그 소국설 있어요. 긍정설 보시면 소국설 있습니다. 그죠? 소국설. 소국설 있어요. 공제설이라고 돼요. 요거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제가 멘트로 해서 간단히 하고 요거 박스로 나온다든지 그 학설 물어보면 바로 소국설, 공제설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소국설, 긍정설에서 맨 처음에 나온 소국설만 보겠습니다. 국가 작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죠? 이렇게 요 학설 이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독일이 저설 판례고 우리나라의 소설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적극설에서 그 다음에 개념 증표설 정도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출문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여기 학설 다음에 실질적 의미 행정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은 그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념의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 경우 4번, 5번 이렇게 해서 그 박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공식 보고 나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목차가 통책이 나와요. 통책이 보셔야 합니다. 시험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가요. 효율적으로 이제 능률적으로 공부를 하시죠. 대신 책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통칭이에요. 통칭이. 통치 행위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건 이제 통칭이지. 먼저 그 개설 파트에 보면 의가 나오죠. 의, 논의 전제, 또 외국에서의 논의, 인정, 통칭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인정 범위, 구체적 예. 요거는 그 다음에 통칭의 판단 주체 이런 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통칭이 한계 나오고,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서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개념을 정리하고 시험 나올 것만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통칭이 개념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에서 우리가 개념 의의인데 의 개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 기관, 국가 이제 최고 기관입니다. 국가 최고 기관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 행정, 이거 보통 행정이거든요. 자, 행정권 수반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바로 국회가 법률을 지정해 놓으면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지정하면 이 법률을 갖다가 행정 현장에서 적용 집행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입니다. 맞죠? 맞아요.
대통령이 됩니다. 자, 대통령이 하는데 보통 행정작용은 모두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한다 하면 모두 이에 대해서 이건 위법한 행정활동이고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개인은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바로 사법심사를 갖다가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보세요. 이 대통령이 행정작용 중에서 보통 일반 행정작용이 아닌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서 이것은 행정소송, 즉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그래서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고자 이 통치행위 이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국가 최고 기관이니까 주체가 누가 돼요? 주체가 누가 되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국회 돼야 안 돼요? 국회 됩니다. 하지만 법원 돼야 안 돼요? 법원 안 돼요. 헌법재판소도 안 돼요. 헌재도 안 됩니다. 헌재도 안 돼요. 법원도 안 되고 헌재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이것은 정치기관이에요. 정치기관이므로 통칭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원, 헌재는 비정치기관이에요. 비정치기관이 정치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통칭 주체에서 주로 대통령이 합니다. 통칭에는 주로 대통령이 하고 국회는 일부분만 있어요. 일부분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왕이 주체 나왔으니까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는 누구예요? 판단 누구예요? 판단 누가예요? 판단 주체는 누구냐? 누구냐? 바로 사법부만 돼요. 사법부만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판례. 헌재하고 법원만 돼요. 판단 주체예요. 판단 주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통칭위는 연역적인 사용. 우리 책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책은 여러분들 제가 책 읽고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책을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연역적인 사유를 들어보면 이것은 프랑스 국참서원 판례를 통해서 성립 발전했다.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이런 질문 틀려요. 제가 분명히 그죠? 각국의 학설과 쉽게 말하면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각국이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정법에 의해서 성립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서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실정법 아니에요.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된다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보시면 영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대권행위라고 해요. 대권행위. 아시겠죠? 영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책이 나왔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눈으로 익히시고 귀에 익히시면 돼요. 처음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대권행위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익히시고 이렇게 용어를 익히시고 체계만 잡으면 돼요. 2순환 할 때는 이제 1순환 할 때는 용어 체계, 2순환 할 때는 내용, 3순환 할 때는 개념 체계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3순환 정도 하시면 6개월 정도 오시면 행정법 잡힙니다. 됐죠? 이게 중요한 대응 하죠. 영국에서는 대권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치 문제.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이제, 그죠? 통치행위는 딱 그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행위를 딱 보시면, 요 그림을 봐볼게요. 상권 분립에서 입법권에 의한 입법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권이 뭐가 있어요? 행정. 사법권이 사법이 있죠. 제1위 국가적용, 제2위 국가적용, 제3위 국가적용이에요. 근데 통치행위는 봐보세요. 제1, 제2, 제3도 아닌 뭐다? 제4의 국가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4의 국가적용이다. 이건 어느 나라? 이거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은 뭐라 한다고요? 제4의 국가적용일 거예요. 제4의 국가적용. 아시겠죠? 독일에서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불린다.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량행위로 봐요. 독일과 일본은 뭐로 본다고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일과 관계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과 관계된 꼭 아셔야 돼요. 통칭이 그 논의 전제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그 논의 전제 그가 개설 파트에서 통칭이 의 나오고, 두 번째가 뭐 나와요? 논의 전제 나오죠. 독일과 관련돼서 잘 나오는 건데, 이거 국참선 팔려야죠, 이거. 국참선 지워졌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독일에서 이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독일 상황은 조금 더 목차를 빼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일은 그 2차 대전, 독일은 제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이전에는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정리합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이전은 여러분들 이때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어요. 꼭 아셔야 돼요. 형식적 법치주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통칭위를 논할 실력이 없어요. 통칭위를 논할 실력이 있다 없다. 논할 실력이 이렇게 없는 것이에요. 이때는 그 다음에 제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면서, 그죠? 실현되면서 행정소송 사항의 개괄주의, 이 개괄주의가 채택됩니다. 행정소송 사항이 개괄주의가 채택됨으로써, 그죠? 이때 비로소 통칭위를 논할 실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 다이렉트예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바뀌면 틀립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핵심 요지에 시험 나오는 건. 그 내용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행정소송상 열기주의가 있죠. 열기주의란 것은 행정소송법에 미리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7가지면 7가지, 10가지면 10가지 딱 정해놔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요.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을 7가지면 7가지, 10가지면 10가지를 미리 정해서 놓기 때문에 위정자, 그죠? 대통령 등이 여기다가 통칭위를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사법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겠습니까?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통칭위를 논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정소송 사항에 있어서 개괄주의는 제2차 대전 이후는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재판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다 국민에게 인정해버려요. 어떤 제한을 안 두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이와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되고 이에 따라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사항을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즉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니까 이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통치행위를 논할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 두 가지가 실질적 법치주의, 개괄주의 채택이 돼 있는데 오늘날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이유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이유로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해져요. 긍정하는 것이 긍정설, 부정하는 것이 부정설, 학설 대립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 교재를 좀 이렇게 좀 다 그쪽 중요한 사항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 여기 좀 통치행위 인정 여부 부분까지 설명 드린 겁니다. 그죠? 예, 다 긍정설, 부정설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설, 뭐 사법자재설, 프랑스 우리 교재 봐 통치행위 인정 여부. 학설 보시면 사법자재설 프랑스, 권력분립설 미국, 권력분립설을 내재적 한계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독일과 일본은 재량행위로 보고 영국은 대권행위로 보고 그다음에 독자성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설 내용 보죠. 이렇게 내용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가지 써드렸잖아요. 통치행위 부정설 봐보세요. 통치행위 부정설. 오늘날 봐보라. 제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개괄주의가 채택돼서 더 이상 통치행위를 갖다가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논거예요. 개괄주의가. 그러니까 통치행위 부정설이 논거입니다. 그런데 통치행위 긍정설은 오늘날 봐봐. 실질적 법치주의도 개괄주의도 채택되어 있다 할지라도 통치행위는 긍정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학술 대립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나라 판례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 쭉 봐보세요. 보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 예에서 판례가 법원 나오죠. 법원 헌법재판소 구체적 예 별표 3개입니다. 법원 요 보시면 뭐 동그라미 1번, 2번 헌법재판소 내용 이건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럼 제가 판례는 제가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법원은 예를 들면 이게 그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1번, 2번 다 잘 나오지만 2번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행위 있죠?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를 위해서 행한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을 해서 사법심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성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를 배제했지만 그 집행행위인 그를 위한 대가 명목이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치행위성을 부정했다.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또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이 긴급지정경제명령 1번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거 통치행위성 인정여부 판례 나왔죠. 이것은 뭐 요번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꼭 기억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부터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직접 우리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6번째 통치행위 주체 판단 주체 보시고 통치행위 한계 있죠. 뭐 헌법 등에 의해서 구속되고요. 정치적 법률 문제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정치적 문제 이 정치적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문제는 순수한 정치적 문제가 있고요. 정치적 법률 문제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정치 문제는 순수한 정치적 행위 또는 정치적 문제가 있고 정치적 법률 문제가 있어요. 이때 정치적 법률 분쟁에 관한 것은요. 법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법률 문제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정치적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사법심사를 배제하지만 정치적 법률 분쟁 문제, 정치적 법률 분쟁 문제만큼은 법률 문제니까 헌법재판소에 한다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가분행위론 그거 아까 말씀드려서 보세요. 정치적 문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할 때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잖아요. 사법통제를 배제하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특징인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국가도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다면 무죄연의 자유인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니까 그죠?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국회나 국민이 정치적 통제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정치적 통제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 놓고 그 다음에 금전적 구제의 가부에서 간단히 국가배상이나 손실분상 보상. 자, 사법심사 배제하죠? 그죠?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하니까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손실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은 바로 국가 배상 책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 배상 책임이라든지 행정상 손실보상 원칙적으로 묻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요 내용까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의 분류는 좀 시간 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 그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애먹였어요. 4, 5년, 5, 6년마다 한 번, 6, 7년마다 한 번 내니까 내용 나오면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행정의 분류에서는 주체, 목적, 수단, 내용, 효과에 의한 분류가 나와요. 요거 한번 특히 수단에 의한 분류 있고 5번에 효과에 의한 분류 꼭 알아두세요. 효과에 의한 분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의한 분류와 효과에 의한 분류를 다 섞어서 다음 중 행정의 분류 중 그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는 해서 부담, 수익, 복귀적 행정률 찾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자 이어서 보실 때 이제 행정법 제2장을 보셔야죠. 중요한 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의 의의를 봐보세요. 개설의 개념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그죠?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에서 개념 요소 이런 거는 상식이 되니까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목적은 동그라미 2번 뭐예요?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행정법은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거 처음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두셔야 돼.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가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성립이 두 번째 나와요. 자, 행정법의 성립. 이것도 처음에서 이제 거의 안 나오지만 우리 행정법 공부하실 때 처음 하실 때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행정법의 성립. 자, 우리 법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어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먼저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나중에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예. 일단요. 대륙법계에서 행정법의 성립은요. 바로 대륙법계에서 행정법의 성립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치 국가 사상의 발전과 행정제도의 발달입니다. 이거 딱 그 시험에도 한번 단답식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영미법계에서는 나중에 행정법이 성립했는데 영미법계는 법체계가 공사법 일원론,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체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공사법을 나누지만 공사법 이원론에 의해서 공사법을 나누지만 영미법계는 그 법체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공사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법체계 하나가 밖에 없어요. 이제 보통법. 이 보통법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법하고 같은 말인데, 보통법은 사람에 대한 거, 장소, 시간에 대한 제한과 한정이 없고요.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보통법, 일반법이라고 대륙법계는 공법, 사법 나누지만 영미법계는 법체계가 공법, 사법을 나누죠. 하나의 체계, 하나의 법체계로서 공법과 사법이 하나의 법체계로 이루어졌어요.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법체계가 보통법이에요. 한 거죠. 이 보통법이 있는데 이 보통법은 봐보세요. 사람에 대한 거, 장소, 시간에 대한 제한과 차등이 없고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걸 잠깐 보면 대륙법계는요, 이 공법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요. 사실 행정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은 이 체계학문에서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 3장에서 바로 1편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더 관련된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륙법계에서는 그 공법 체계는 행정 주체인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우월적인 주의, 특권을 갖고 있어요. 불평등 부대등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 평등 관계를 기하는 법이에요. 사법은. 영미법계에서는요, 법체계, 공법체계가 없어요. 오로지 보통법 체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제한과 차등 없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미법계에서 보통법 하에서는 자, 국가도 법인이죠. 국가도 법인이에요. 법인. 우리 그 생명과 신체를 가진 사람을 자연이라 하고 헌법이 너는 대한민국이야. 너는 경기도야. 너는 서울시야라고 인정해서 이때 국가도 공법인 되는 거고 법인으로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경기도 서울시도 법인으로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과 신체를 가진 자연인과 또 법인 있죠. 법인 있죠. 국가 법인이에요. 그래서 보통법은 영미에서 인정되는 보통법, 영국에서 인정되는 영미법계에서 인정되는 보통법은요, 일반법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자연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죠? 법 앞에서는 모두 다 행정 주체인 국가든 우리 개인인 사인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행정 주체인 국가에게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특권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보통법의 내용이에요. 보통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성립할 때 그 영미법계에서는 이렇게 행정법의 성립이 늦어져요. 대륙법계에서 딱 보니까 행정주체인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우월적인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공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법계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행정법 성립이 늦어지고 나중에 제2차 대전 이후에 여기 나온 대로 동그라미 2번 행정위원회의 설치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영미행정법의 특징 나오죠. 영미행정법은 절차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법이 발전해요. 즉 영미법계 행정법은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에서의 행정법은 실제법 중심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좀 강의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되면 또 연결돼요. 실제법이 뭐냐, 절차법이 뭐냐, 우리 행정법은 설명드려야 돼요. 다른 영어, 국어, 국사는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용어를 다 이미 초중동 교육을 통해서 다 익혔어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용어 해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딱 순환하시면 돼요. 한 번만 넘어가시면 다 끝납니다. 한 번만 딱 행정법은 처음부터까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일선할 때는 가볍게 용어 욕심내지 마시고 용어하고 체계만 잡고 뭐 통칭이다.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행정법이 성립이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뭐 굳이 알아가지 마시고 한 번 할 때는 가볍게 넘어가시고 두 번 할 때는 조금 내용이 이제 용어라든지 체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법이 어려움이 없어져요. 바로 난이도 50%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시고 그럼 실제법이 뭐냐? 중요한 것은 실제법이라는 것은 법의 내용이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체법. 너 실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법치국가, 근대국가는 법치국가예요. 자력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부당행위를 했다 하고 나면, 그죠? 뭐 민사상, 형사상 문제 됐을 때 다 법원의 법원을 통해서 사법부, 그죠? 사적 보호는 인정 안 돼요. 형사적으로 안 되고 민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고 민사적인 요소로 갖다가 손해배상 등을 명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히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복차 보세요. 행정법이 유형에서 대륙법계 유형 나오죠. 프랑스 행정법, 독일 행정법, 그죠? 나오죠. 대륙법계의 그 유형, 프랑스 행정법, 독일 행정법. 그 다음에 영미법계의 유형, 일본 행정법 나오죠. 여기서 이제 프랑스 행정법, 그죠? 프랑스 행정법에서 니은번 봐볼게요. 프랑스 행정법은, 바로 프랑스 행정법의 그 중심적 개념은 공영무예요. 공공영무. 이 공영무 또는 공공영무가 뭐예요? 영어 나오죠. 서비스 퍼블릭. 그죠? 공공 서비스 말이에요. 프랑스 행정법의 그 규율 범위는 엄청 넓어요. 자, 엄청 넓은 이유가 바로 이 공영무. 하여튼 뭐 국가 행정 작용,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행하는 행정 작용 중에서 공공영무,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다 행정법이 적용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 행정법은 조금 개념이 좁아져요. 개관 보시면 우리 기억반에 독일 행정법은 지정법을 기출해서 공권력을 중심으로 성립 발전한다. 이렇게 했죠. 국고학설 나오죠? 국고학설 나와요. 예, 국고학설이 나옵니다. 요 꼭 아셔야 돼요. 국고학설은 국가 행정 작용을 갖다가요. 국가 행정 작용, 국가의 국민에 대한 행정 작용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국고학설은 국가를 갖다가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하고 재산권 주체로서의 국가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만 국가의 우월성을 인정해서 특수한 법칙인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원,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하고 그 이외에 우리 국가가 사인처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사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국가학설은 국가의 활동을 갖다가 공권력이 주체로서의 국가 작용이냐 활동이냐 아니면 우리 사인들과 같은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작용이냐. 만약에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 작용이면 공법인 행정법을 적용하고 행정법원의 관할을 하고, 이때 재산권의 주체로서 이렇게 행정활동을 했으면 이것은 사법적용, 민사소송 관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학설이에요. 네,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양가로 이번 영미법계 유형 나머지 읽어주셔야 돼요. 행정법 성립이 곤란성을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다일시는 영국에는 행정법이 없다라고 있어요. 이 보통법의 원칙이 워낙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그 영미법계에서는 영국에서는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행정 주체인 국가에게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보통법의 내용이에요. 그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대륙법계에서처럼 자 보세요. 영국에서 명예혁명 이후에 그 근대국가 성립하기 전까지 왕하고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왕하고 국민이 대표인 총리 있죠, 수상하고 때론 전쟁을 하고 때론 전쟁에서 막 왕을 담대히 보내버리고 반대로 또 왕이 또 힘 있을 때는 뭐죠? 이 시민들 수상 갖다가 단둘이 보내버리고 막 그렇게 서로가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세력 규정이 이루어지죠. 정치적 타협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왕이죠.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군주가 국가를 대표하죠. 군주를 갖다가 시민 세력이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끌어내리죠. 끌어내려가지고 군주도죠. 군주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군주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수상하고 대등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요게 한 500년 동안 서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이 시민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이 쟁취해낸 겁니다. 그런데 영미법계에서는 그 어렵게 해서 쟁취해왔는데 그걸 다시 포기하고 대륙법계처럼 행정주의 우월적인 주의, 군주에게 더 우리 국민들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성립이 안 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보통법은 한 600년 역사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이 행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행정위원회에게 이 행정에 관한 준입법권을 줘요. 준입법권.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상문법에 의해서 이 행정법을 만들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왜 설명드리겠어요, 이거? 왜 설명드릴까요?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일단 나왔던 것은 다 언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행정법의 법적 특성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규정 내용상의 특성, 규정 형식상의 특성, 규정 성질상의 특성. 자, 그래서 보시면 규정 형식상의 특성 봐보세요. 두 번째, 성문성. 우리 행정법은 대륙법계는 전통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그죠? 근데 행정법은 역사가 너무 짧아요. 오늘날 행정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100만입니다. 100만.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잽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조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그래서 국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2차 대전 이후 현대국가는요, 복지국가, 급부국가예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행정부 권력이 필요해요. 100만 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정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법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거의 전부 다 대학생들 시험 보거든요. 대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일단 고등학생들이 그 대학생들을 이기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따로 별도의 현재 우리가 공무원 뽑는 수 말고 별도로 우리 그 고졸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한테도 별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뭐 50명, 50명, 100명, 100명 이렇게 할당을 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빼야지. 그거 갖다 일반 우리 공무원 응시자한테 일반 응시자한테 어떤 제한적인 요소를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의 3년, 3, 4년 준비해서 시험 보는 건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쉽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별도의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좀 정해서 좀 뽑아주고 뭐 또 실력 되는 사람들은 뭐 그거 이용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게끔 열어주되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걸 목을 많이 띄어서 줄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행정법 같은 경우도 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세무 공무원이 세법 않고 가지 회계 않고 가지 일반적 공무원이 또 그죠? 행정법 않고 가지 행정 않고 가지 교육 공무원이 또 행정법 않지 교육 않고 가지 글쎄 의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행정법 아직 단일법 좀 통치적 규정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규율 형식이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 단일 법전이 없어서 그 규율 형식이 다양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행정법의 법원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헌법, 법률, 명령, 막 조례, 규칙 나와요.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규정 성질상의 특성 나오죠.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내용 보여야 돼요. 요것만 언급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명령 규정성, 단속 규정성이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 규정성, 단속 규정성이 있고 사법 규정은 효력 규정성, 능력 규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틀려요. 요것만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이제 여러분들 오토마이와 프리츠 변호사의 의견에 양 날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